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 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세월호 침묵 시를 주도했던 대학생 용혜인 씨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을 불법 정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용 씨는 지난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알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추모가 죄라면 전과자가 되겠다는 용혜인 씨 얘기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진보 좌파의 무상 포퓰리즘 광풍으로 선거에 나선 단체장들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뉴스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1월 4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서울신문이 좀 의미 있는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편집국장이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꽤 읽을 기사가 많아졌습니다. 서울신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그 일부 사원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지분 소유 관계와 지면의 어떤 색채가 연관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물론 정부 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 신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새 하여튼 지면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예. 자, 오늘 일면 톱 기사가 뭐냐? 이르면 내년부터 책, 학원비, 신문, 예술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예. 패딩 점퍼 같은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의류는 개별 소비세를 물게 될 전망인데요. 자, 3년째 계속된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고육책이라는 것입니다. 예. 죽어도 부자 증세는 안 하겠다, 이 얘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딩 점퍼 같은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의류, 여기에 개별 소비세를 물리게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급 의류가 무슨 부자들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개별 서비스의 부과 대상 항목에 타이어도 있고 브레이크 패드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고급 외투, 드레스 양복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서민들도 영향을 받네요. 보니까 개별 소비세에서 말이죠. 예.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가 뭡니까? 대표적인 간접세 아닙니까? 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내는 세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부자들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 서민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책, 학원비, 예술품, 심지어 신문 대금에까지도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예, 서민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그런 기사입니다. 이건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남 면천 영업소는요, 2012년 이후 장애인을 5명 고용했다가 차례로 해고됐습니다. 2009년부터 이 사람들 채용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정부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돈이 말이죠, 고스란히 영업소장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조금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장애인들은 차례로 해고됐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가 이런 식으로 장애인 고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이 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의 장애인 고용 보조금이 지난해 54%나 급증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장애인 고용 장사 의혹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4%라면 뭐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네. 예. 보조금 기간이 끝나면은 전원 해고를 했다. 그리고 고용 보조금 이거를 또 영업소장이 가로챘다. 예. 범죄군요. 범죄죠. 게다가 여기가 무슨 민간업체도 아니고 말이죠.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충격적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 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 협상이 오는 1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수입 수출할 때 관세 안 물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 가격과 중국 가격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양국 사이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 또 수출 의존하는 바가 어마어마하지요. 예. 미국을 따돌릴 정도입니다. 이 전작권 반환 시점 연기해서 이제 중국의 심기 좀 불편하니까. 예. FTA로 이건 해줄게 이런 구도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유리한 그런 협정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을 열고 들어갈 키를 쥐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은 또 한국의 어마어마한 시장, 싼 값으로 이렇게 공세를 퍼부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또 최대 강점입니다. 아무래도 소비 수요로 보자면은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큰 시장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 다른 나라 FTA와는 달리 한중 FTA는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계란 우유 수입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공한 제품은 들여올 수 있어도 계란 지리적으로 우유. 좀 머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중국은 거의 한두 시간 거리니까 계란하고 이런 우유 같은 것들, 현재 국내 자급률 100%에 이르는 이 제품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산물만은 FTA 대상에서 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글쎄, 농민단체의 말을 귀 기울인 정부는 동학일에 없었습니다. 동학일에 없었습니까? 예. 예.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이렇게 단언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 또
3면을 보겠습니다. 전작권 재연기와 관련해서 흔들리는 군사주권, 이 점을 짚었는데요. 예. 미군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임을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알린 꼴이다. 이렇게 군사주권이 흔들리게 되면은 데프콘 3만 돼도 전작권을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프콘 3가 뭡니까? 이 방어준비태세 아닙니까? 예.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전작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미군이 원하면은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그 한반도 일촉즉발의 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전운이 짙어지면은 그땐 뭐 우리가 아무 수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76년에 미군 장교가 북한에 살해됐을 때 데프콘 3가 발령됐죠.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예. 그게 판문점 그 미루나와 이제 그 도끼로 그 미군이 그렇죠. 예. 피살당했죠. 피살당했었죠. 예. 미국 국익에 따라서 한국군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것이 바로 전작권이라 하겠습니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핵 폭격 계획도 한국 대통령의 반대가 아닌 미군의 피해 예측 보고서가 막았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뭐 북한 폭격해가지고 결국 타격은 남쪽에 있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폭격을 막았던 것은 이렇게 폭격했을 경우 미군에게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의 미군 자체 보고서였다는 거예요. 예. 한국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연평도 포격 때 그때는 뭐 정말 우리 국민 안방으로 이 포탄이 날라온 거 아닙니까? 반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미군이 또 붙잡았단 말이죠. 이게 결국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남한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사주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상이란 것이죠. 전작권 재연기가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오늘 한겨레 1면과 3면을 살펴보시면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45년에 독립한 줄 알았더니 아직 독립한 게 아니군요. 50년에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군사 주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사실 없어진 것이 1905년 을사늑약 예. 그때부터 아닌가요? 예. 자기 나라 군사 주권 갖는 거 걱정된다. 우리는 실력 없다. 이런 정부를 우리 국민이 선택했다니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외 정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 기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업종은 엔저를 앞세운 일본 업체의 공세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고 다른 업종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추가 양적 완화. 이게 뭡니까? 현금을 잔뜩 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엔화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모든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싸져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제품하고 우리가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싼 일본 제품 사지 뭐 비싼 한국 제품 사겠습니까? 예. 예. 이런 여파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토이노믹스로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아베노믹스에 너무나 많이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엔저 한파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동파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동파. 얼어붙어서 터지는 거. 이걸 동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제가 증시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그 정몽준 전 의원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입니다. 네. 고점 대비 지금 한 5분의 1 토막 됐거든요. 오, 그래요? 예. 올해 참 아주 이래저래 되는 일이 없으시네요. 우리 정몽준 고문께서 말이죠. 예. 자, 지금 정치가문에 뭐 좀 전반적인 올해 그 액이 좀 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지금 이
두 개의 업체가 한 몸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업체가 현재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강펀치를 맞았다. 예.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연비를 좀 과장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미국에서 3억 달러의 벌금을 추징당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오늘 실려 있습니다. 예. 자, 경제 관련한 기사 또 한국일보 3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제 관련한 기사기도 하고 정치 관련한 기사기도 하고 사회 관련한 기사기도 한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 새누리당 방안이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2080년까지 356조가 절감된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을 했는데 퇴직수당 등 추산치가 달라서 의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후 상박, 밑에 사람들은 후하게 이렇게 연금 받고 높을수록 고위직일수록 박하게 받는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지만 지금 하위직들의 반발은 여전하거든요. 이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안은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현실적인 연금 격차를 더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공무원 하위직들 신경 쓴다면서 마련한 안인데 지난 주말에 10만이 넘는 공무원 교사의 이런 집단 항의 집회 이거 보면은 그다지 공무원 사회가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 또 게다가 또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교총 같은 이런 보수 단체도 참여했다는 점 이게 주목됩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맞아 죽어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 죽어도 한다는 건데 맞아 죽을 일은 없죠. 누가 감히 여당 실세를 욕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죽는 건 둘째치고. 오늘 서울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내일 뉴스와 인터뷰 예정 자인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밝혀낸 건데요. 예. 2009년 월성 1호 원전에서 폐연료봉이 파손돼서 연료 방출실 바닥에 떨어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수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까지 보도가 됐는데 도대체 이 직원은 누구일까? 어마어마한 피폭이 됐을 텐데 방사능에 어마어마하게 오염됐을 텐데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추가 기사가 있는데 이 직원은요 퇴직한 상태라고 하는데 매일 코피를 흘리는 등 정밀 검사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즉시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당장 논란을 빚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논의에 불이익이 가해질까봐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닌지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국내 원전 운영 사상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 경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사고였는데 이게 은폐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2009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4년이란 말이죠. 5년 전 일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발전소 안에 방사능 오염이 이렇게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백색 경보고요. 발전소 부지까지 위험해지면은 청색 경보, 그리고 발전소 바깥으로 퍼지면은 적색 경보인데 발전소 부지까지 위험해지는 청색 경보가 예상되는 그런 사태였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은폐될 법한 사고, 이 사고는 어떻게 이게 드러나게 되느냐? 이분 피폭된 A씨. 예. 예. A씨 재판 중에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째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진상을 5년 뒤에야 알아야 하는지, 또 다른 원전 관련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수년이 지나야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 2월에 있었던 그 원전 정전 사태 고리 1호기에서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고 같은 경우도 이게 그 15분 동안에 정전이 됐단 말이죠. 한 2시간 넘어가면 그때는 이게 후쿠시마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국민들은 한 달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뭐 그 방사능 번지는 거야 뭐 90분이면 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바람 방향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산, 양산, 울산 지역에 90분만 지나면은 다 번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한 달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알아야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 더 심각한 게 원안이가 지난해 8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달 나흘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 예. 이걸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군요. 위원들한테. 그 위원들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예. 원전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살려야 한다, 키워야 한다 이런 기조만 있고 원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는 눈 감고 있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고 이렇게 불투명한 정권에다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원안이 사무실을 원전 옆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만은 현직 세브란스 병원 인턴 수련의라고 불려죠. 이 인턴이 정형외과 인턴 과정 사고 팔기 관행이 사실이라며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의 인턴 과정이 암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수련의는 거래 액수와 함께 봐주기식 감사도 문제 제기했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일산 병원은 10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유독 정형외과 지원자가 없어서 사려는 사람이 적어 작년에 비해 시세가 매우 높았다. 돈을 주고 받으며 인턴 과정을 바꾸는 것은 정형외과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형외과가 매우 어렵다고 하죠. 고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지 정형외과 지원자가 적다는 건데 따라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인턴 과정을 바꾸는 곳 여기가 바로 정형외과라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쪽에서는 뭐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경향신문은 확인했네요. 예. 자, 신해철 씨 관련한 기사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신면 기사를 보면은 S병원의 진료 기록을 입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심장이 정지하기 4시간 전에 심장의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심낭, 즉 심장을 둘러싼 막에서도 구멍이 발견됐는데요. 심낭에 구멍이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들어갔고 심장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심정지 4시간 전 검사에서 심장 박동 등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무시했단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때 제대로 했다면은 살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심정지 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심폐소생술도 새로운 지침대로 안 한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료사고임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의료사고로 확인돼서 이 병원이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한들 신해철 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책임을 좀 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람의 생명을 잃은 그런 사고 아닙니까? 뭐 신해철 씨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도 마찬가지죠. 예. 의료사고로 이렇게 생명의 그 위협을 만나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 국민라디오가 오늘부터는 신해철 그 사람이란 이름으로 한 달 동안 신해철 씨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빚더미에 시달린 인천의 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 있었죠.
엄마가 이제 유서를 썼는데 12살 된 딸이 나를 따른다고 했다.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말이죠. 이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어떡할래? 이건 뭐 결국 부모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남겨진 아이들 돌보지도 못하는 허술한 사회복지. 이것이 비극을 부추겼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11면에서 기자의 눈을 통해 밝혔습니다. 예. 가족 동반 자살, 어린 자녀에게는 결국 타살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편 비극적인 죽음 또 하나 더 있었죠. 지난달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68살 최모 씨. 사후에 자신을 수습해 주느라 수고할 이들에게 국밥 한 그릇이라도 챙겨 먹으라면서 10만 원을 남겼죠. 주변에 죽음을 거둬줄 사람도 없고 모르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싫었던 최 씨는 장례비로 보이는 100여만 원을 또 남겼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죽음 이후는 이승의 생활고보다 두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졌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장제비는 75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떠나는 날, 재단에는 김밥 한 줄과 붕어빵 몇 개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군요. 노숙인 또 활동가들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길 배웅했다고 합니다. 복지 과잉.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한겨레 인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전국 142개의 사립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별로 최고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 중 학생 등록금에 학교 운영비를 의존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대학도 15개 학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최고 5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보면은 가톨릭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등입니다. 최저 1등급,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단계에 있는 학교는 보니까 대구 외국어대가 있고 부산 외국어대가 있고요. 글쎄요, 이게 널리 알려진 학교 이름은 없네요. 예. 이게 좀 그래도 많이 쓰는 게 학교가 좀 학생들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학생이 몽땅 다 교육비를 대야 하는 이런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죠. 학비는 당연히 없고요. 8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도 공교육의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비를 다 개인과 가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편 서울신문 11면을 보면요. 4년제 사립대 가운데 건국대, 수원대, 을지대가 학생 등록금을 재단으로 넘기는 2월금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국대, 수원대. 이게 비리사학이라는 그 의혹에 휘말려 있는 그런 학교들 아닙니까? 이 수원대 같은 경우는요. 김무성 씨 딸이 채용된 수원대 같은 경우 1205억, 이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등록금 수입에. 이거를 재단으로 2월이 됐다는 겁니다. 수원대가 절반 가까운 등록금 수입 재단에다가 넘겼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있고요. 오늘 조선일보가 1면과 3면 두 개 면에 걸쳐서 신현돈 전 사령관 명예회복을 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신현돈 전 사령관 이렇게 불명예 전역을 하도록 부추겼고 문제 삼았고 그리고 아예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은 신문, 그 신문도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신현돈 전 사령관에게 병 주고 약 줬습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 6면을 보면 말이죠. 한 개 면에 걸쳐서 여성의 허영이 문제다. 이렇게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치렀습니다.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오늘
7부의 5번째 편인데 예. 결혼 비용을 키우는 여자의 심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부를 홀리는 말 평생 한 번인데 커피값은 그렇게 아끼더니 결혼 때에는 돈을 물쓰듯 한다 이러면서 허영심 많은 신부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하면서 더 비싼 식장, 더 비싼 예복, 더 비싼 예물을 찾는 이런 행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고생한다는 생각이 미리 보상받자 이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 그 돈으로 차라리 살림에 보탤 걸 이럴 텐데 쓸데없이 결혼 때 물 쓴다는 겁니다. 내 결혼식만은 특별하다는 신부들의 착각 이렇게 또 하나의 분류로 기사가 나왔고요. 고가 스드메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대여 메이크업은 싫지만 신랑은 신부 눈치 보느라고 벙어리 맹갔습니다. 예, 요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장애인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예. 오늘 조선일보 6면 기사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부 쪽을 좀 비판하는 기사인데 예. 주로 보니까 이제 그 인턴 기자들이 쓴 건데 예. 여성 인턴 기자들이 좀 쓴 이름으로만 보면은 이 여성 기자 같습니다. 예. 예. 경향신문 12면을 보니까 말이죠. 1986년 현재 40살인 한 남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12살 연상의 여교사를 처음 알게 됩니다. 5년 후 이 남성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이 교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2년 후에 동거를 시작해서 결국 1996년 그러니까 이 교사를 만나고 10년 지난 1996년에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1996년에 이 남성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14년 만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혼으로 막을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사회면에 실렸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따지는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방비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 1년 예산 전부를 통틀어 넣어도 2013년도 통계입니다. 우리 국방비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의원께서 단순 수치상으로 우리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에서는 비대칭 이 전력의 증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 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당연히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오히려 미국 군사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묻은 것은 미군 지도자들도 우리 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뭐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능력을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비대칭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열세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우리 이 정부의 대의운전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엄정한 상태에 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할수록 더 이상 그 유비무환의 태세가 태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도, 능력도 북한을 압도하는데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맡기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 유비무환. 이것. 이번 조건 보니까 한반도 및 영내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군사주권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17조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게 되면 2020년대 중반쯤은 가능하리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해서 우리 동북아 영내 안정, 우리 동북아 정치 상황이 그때쯤 안정되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상황 변화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춰 간다면 그때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대 중반에는 유비무환, 이 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 총리님, 이렇게 막연한 연기는요, 사실상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네, 군사주권은 우리가 통수권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절히 못하고 군 작전 지휘 그 구성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라고 말하고 재치문답으로 읽히는 쇼는 계속되고.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년 전 침몰했던 이탈리아 유람선 이 콩코르디아호 마지막 실종자의 유해가 발견됐군요. 네, 2012년 1월 침몰했다 지난 7월에 입양된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에서 실종자의 마지막 주검이 발견됐다고 이탈리아 일간이 3일 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수색 작업에도 나타나지 않던 인도 출신 웨이터의 시신이 사고 후 2년 10개월 만에 발견된 겁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선체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8번 갑판의 한 선실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시신은 선체의 무게에 눌려 변형된 선실의 문 뒤에 끼어 있었고 여전히 옷의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세월호 침몰 때처럼 이 당시 콩코르디아호에서도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선장은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유람선을 빠져나갔고 배로 돌아가 승객들을 구하라는 해안경비대장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콩코르디아호는 4,229명을 채우고 가던 중 진리오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고 이로 인해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한 달 뒤 이탈리아 검찰은 선장에게 2,697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예. 선장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 거기 선장이나 뭐 세월호 선장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유명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제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사회의 자기 책임 회피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하루키는 일본이 내년에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는 자기 책임 회피라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서는 결국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되어버렸다고 비판했고요. 예. 잘못을 저지른 것이 당시 군부와 재벌이었고 천황도 이용당했고 또 국민들도 군부에 속아 큰 비극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에게는 자신이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희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해서도 하루키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추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예. 그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진과 쓰나미가 최대 가해자이고 나머지 모두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수습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도 결국은 빠른 조류가 가해자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미국 미주리주에서 발생했던 경찰의 흑인 피격 사건. 이때 경찰이 취재를 막기 위해서 비행금지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군요. 네, 지난 8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 총격 피격으로 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이 안전 명목으로 요청한 비행금지 조치가 사실은 언론의 취재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연방항공청에 퍼거슨 지역의 비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고 예.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이 일대의 모든 항공기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비행금지의 진짜 목적이 언론사 헬기의 시위 현장 취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항공청 직원이 경찰 관계자에게 일반 항공기는 통과시키고 하지만 언론사 헬기만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경찰이 이를 승낙하는 대화가 녹취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이것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수정헌법 1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독자정부 수립을 위한 자체 선거가 치러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선이 지난달 26일 실시된 데 이어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의 자체 선거가 지난 2일 치러졌습니다. 독자정부를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친러시아 반군 지도자들이 정부 수장으로 당선됐는데요. 예.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선관위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지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고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수장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도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3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유럽연합 측은 이번 선거가 우크라이나 평화의 새로운 걸림돌이 될 거라며 불법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미국 백악관 측도 이번 선거가 불법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또 러시아 정부가 이번 선거를 구실 삼아 러시아군과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투입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예. 미국 중간선거 오늘 치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2기에 대한 중간평가 성적의 그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 100명 중 36명과 하원 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선출되는데요. 예. 3일에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원은 분명히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상원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최근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진 오바마 대통령은 급속하게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까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부통령까지 모두 나서서 막판 뒤집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 청운동에서 100일 넘게 이어온 농성장을 순차적으로 철수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안산에서 열린 가족총회에서 내일 농성장 3곳 가운데 가장 먼저 청운동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농성장의 경우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철수키로 했으며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키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 단체들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 투표에 돌입합니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외의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도 6일에서 10일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부도 담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국외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국내에서 손쉽게 뗄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해외 사고 산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실내천장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견됐지만 롯데 측은 건물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관 8층 천장 부근의 구조물에서 50cm 정도의 균열이 발견됐지만 롯데 측은 이 균열이 구조물인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 이음매 부분에 생긴 것으로 건물 안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제주시 조천읍 성판악 휴게소 남쪽 1.7km 지점에서 시외버스와 카렌스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숨지고 승용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정치권 소식 국회에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 일정 중심으로 질문을 좀 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진 PD 연결하는 대로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죠. 네. 아무래도 초이노믹스 이거 둘러싸고 여야 간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이 3일 차인 오늘 국회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열고 이 내년도 확장 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이 여야는 특히 말씀하신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이 지방세, 담배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연내 처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박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앞글자를 따서 사자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 책임을 맡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벌일 방침입니다. 예. 뭐 대정부 질문이긴 하지만은 여야 간에 좀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초점을 맞춰볼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이 사자방 국정조사 카드를 맞바꾸는 빅딜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무척이나 곤란해지는 사람이 앞서 언급한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경부 장관을 지내면서 사자방과 관련이 된 각종 사업의 주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태도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최 부총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자방 국정조사라는 이슈가 걸려있는 현 상황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정치적으로 갖가지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까운 그 측근 인사인데, 과연 이 최경환 부총리를 겨냥한 이런 흐름에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고위원직 사퇴하겠다고 했던 김태호 최고위원. 철회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사실 뭐 의원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 결정 철회 의사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건데 예. 김태호 최고위원은 당의 혁신, 쇄신과 변화를 위해 지도부에 남아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결정 철회의 변을 전했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쇼한 겁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사퇴 결정 철회하는데 개헌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그 사퇴 결정 번복에 변해서 저는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개헌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낡고 철진한 옷을 이젠 갈아입을 때라고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뒤에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개헌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개헌 완수를 결정 번복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삼은 셈인데 자신의 결정 번복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잘 알만한 김태호 최고위원이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 아니니까요. 나가기로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굳이 개헌 얘기를 콕 집어서 거론한 거는 의미가 좀 남달라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경고에 개헌에 관한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 비주류 출신 개헌론자들은 다소 붕 뜬 상태였습니다. 예.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당초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런 맥락의 해석이 뒤따랐고요. 그런데 최근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 여야 의원들과 만나서 개헌 논의를 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 최근과는 조금 달라진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개헌을 내세워서 사퇴 결정을 번복한 건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가 커 보이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김태호 의원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설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도 좀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네. 어제 당내 개파주의 극복 방안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요. 예. 뭐 개파 없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인터뷰하면 개파 네. 없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당내 개파주의 극복 방안 주제가 이거였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극복 방안 마련됐답니까? 예, 이제 조금씩 인정은 좀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개파주의를 극복할 방안이야 사실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했었죠. 반영이 잘 안 돼서 문제였는데 어제의 경우 이 제도적인 접근에 의한 발언이 이 주장이 한두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의 말이 눈에 띄입니다. 김 교수는 친노가 솔선수범해서 개파주의를 해체할 수는 없다. 극단적 처방을 통해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날카로운 현실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는 그러면서 중앙당 중심 당대표 체제 종식, 이 정당 국고 보조금 제도 폐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당, 그러니까 당 전체를 장악하는 중앙 권력을 당으로부터 도려내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중앙 공천이 아닌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르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중앙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고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져서 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더 생산적인, 나아가서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이 가능할 거란 얘기고요. 예. 개파의 보수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게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미국식 정당 정치 구조를 도입하자 이런 겁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일찌감치 논의됐던 내용들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대립하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오늘 인터뷰 주인공입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으로 공격당하고 정치적 의도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홍준표 지사를 비판했는데요.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전면 삭감으로 응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은 경남도가 왜 무상급식금과 관련해서 이 경남교육청 감사하겠다는 건지,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게 느닷없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급식 담당 부서하고 도청의 급식비 지원 부서하고 최소 6차례 이상 만나서 급식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도에서는 뭐 예산 사정을 이제 해서 좀 뭐 줄이고 싶다는 이제 의견을 내고, 우리는 좀 더 주시라는 이제 이야기로서 최소 6차례 이상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 그야말로 느닷없이 급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요. 예. 뭐 저희들로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아주 분리된 독립된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필요가 하면, 감사가 필요하면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하고 통보하는 것이어야지, 예.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 과거 어떤 사례도 도가 교육청을 감사한 적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예, 뭐 이건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교육청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지원한 급식비는 전체 급식비, 우리 무상급식 예산의 18%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이 정도 금액을, 물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하면 뭐 비율은 조금 더 늡니다만, 그래도 전체 급식비에 있어서 우리 도 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훨씬 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8%를 지원하는 경상남도가 갑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저희들은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에 준하는 예. 지도 감독을 매년 담당 부서가 우리 담당 부서끼리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지원금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 차원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도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도에서 통보를 우리한테 해오기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단순히 어떤 그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뛰어넘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죠. 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사께서, 대선 행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다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선 행보라고 하면 좀 뭔가 보수적인 이런 걸 좀 부각시켜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급식 중단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무상급식을, 페이스북에서 홍 지사께서 무상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셨고, 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좌파가 들고 나온 이슈를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간 것이라면 참 그렇게 줏대 없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먼저 하고 반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줏대 없이 끌려 들어간 것이라서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몫이지 도에서 져야 될 법률적인 정치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홍준표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 없는 예산 없다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도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도 세 군데 서울을 포함해서 세 군데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를 했었고 이미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은 경상남도가 우리한테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월권 행위다라고 규정을 지었고, 예. 만약에 경상남도가 우리 급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원에 감사 지원을 요청을 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고 이미 감사 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원에 감사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은 한 18% 되고요. 예. 시군을 합하면 한 6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을 합해도 40% 미만입니다. 우리가 60% 이상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이 60% 이상이고요. 예. 그러면 그 예산 안 준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장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320억이 안 오면 지금까지 28만 명이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 중에서 5만 명에게 무상급식 지원이 끊어지고, 예. 거기에 이제 같이 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해주던 500억 정도가 빠진다면, 전체 28만 명 학생 중에서 22만 명의 무상급식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는, 급식비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고, 학교 수도가에서 찬물로서 허기를 달래는 그런 아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도 예산 328억은 도지사가 결정해서 안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도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무상급식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면 그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여유가 많은 것으로 간주해서 예. 그 예산을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돌려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은 무상급식비 주면 도에서 주는 지원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가장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관이 교육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절대 금액도 내년에는 많이 감액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가 되고 있고, 또 누리 과정 만 3, 4, 5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2,880억 원이나 됩니다. 내년에 당장 경남의 경우만 해도. 그래서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무상급식에 있어서 인건비와 40% 정도의 식품비, 나머지 이제 60% 식품비에 있어서 60% 정도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식품비 중에서 남은 40%와 인건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무상급식이 지원이 중단될 처지인데 저는 지금도 경상남도가 이 돈을 예비비에 일단 편성을 했다가 좋은 용도를 찾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 학부모와 도민들과 함께 경상남도를 설득해서, 무상급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불거진 일이긴 하지만은, 학부모들이나 도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서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감사를 안 받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은 경상남도가 도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월권이다. 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돈이 급식비만 있는 게 아니고 법정 전입금으로 해서 1년에 3천억 원 이상이 오고 또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학교 용지 부담금의 일부를 또 도에서 저희들이 받고 도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것 중에서 유독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또 학교가 감당해야 될 교육청의 감사도 받고 도청의 감사도 받고 이렇게 이중 감사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급식에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안 받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받겠다라는 식으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홍준표 지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한 800억 좀 넘는 금액인데요. 이거 예비비로 편성해서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지원 사업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무상급식으로 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참 이제 도가 저희들 학교 사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학교 안에서의 복지만큼은, 이른바 선별급식, 선별지원,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이 방식이,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이라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또 그것이 알려졌을 때 미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영향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학교에서의 복지는 보편적인 모든 아이에게 골고루 가지는 복지여야 하지 선별적으로 가려서 하는 복지는 문제가 많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똑같지 않습니까? 세금을 일정하게 걷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만 도와주는 방법하고, 좀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하고는 어떤 전체적인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적게 주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제도가 타당한 제도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도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골라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 사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말로만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홍준표 도지사 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볼 계획 있으십니까?
좀 만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오후에, 경상남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뵈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경기도가, 시작을 했고요. 또 뭐 전북이나 몇 개, 지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내년 이제 신학기부터 오전 9시 등교, 초중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좀 어제 밝혔는데요. 경남도는 어떤 계획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학교 업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선생님들이 안아야 되는 이른바 잡무를 최소화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속에서 초등학교 영교시 수업을 없앤다, 방과 후 수업을 내실 있게 한다, 이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등교 시간을 9시로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규정하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9시 이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하는 것조차도 9시 등교라는 것이 막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9시 등교를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이라든지 또는 바깥에서 배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 밤 10시 이후에 아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경상남도에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시민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침묵시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대학생 용혜인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혜인 씨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재판에 넘겨진 거 태어나서 처음이죠? 네, 처음은 아니긴 한데요. 예. 네, 작년에 민주노총 총파업 때 집회 나가서 서 있다가 예. 사진 찍혀가지고 벌금이 20만 원이 나왔었어요. 이번에 공소장에 보니까 그 사실까지 다 명시해서 검찰이 언론에 뿌렸던데, 예. 그거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죠. 정식으로 이렇게 검찰이랑 공방에 오가고 하는 재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집시법 위반이고요. 해산명령 불응과 도로교통 방해 정도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한 행위에 비추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인정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본인이 한 행위에 비추어 봐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소장에 네.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사실 뭐 기소를 예상 못했던 건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그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하면서 기소 좀 예상하긴 했었는데 그 기소를 언론 통해서 처음 접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었고요. 뭐 기소 자체가 놀랍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예. 언제 있었던 일이었고 그동안 조사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5월 18일과 6월 10일에 있었던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과 청와대 만인대회 두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예. 지난달에 그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번 달부터 저 말고도 벌금 50만 원씩 나온 대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이번 달부터 기소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소 사실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아시게 된 겁니까? 기소 사실 검찰로부터 통보 아직 못 받았고요. 예. 저도 어제 갑자기 지인한테 전화로 기소됐다더라라는 연락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예. 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게 10월 31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묘하게도 그 시점이 여야 간의 그 세월호 특별법을 좀 합의한 날이 아닌가 싶은데 뭐 좀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세월호 전국을 여야가 넘었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가던데요. 예. 그런 어쨌든 세월호 선을 넘었다라는 정권의 자신감이 지금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을 기소하는 사법 처리를 시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08년에 이제 광우병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촛불 집회가 좀 대규모로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서 그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 대거 재판에 넘겨지기나 그랬었는데 그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2008년 촛불 때 제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물론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지 수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고발을 한 사건입니까? 그 5월 18일, 6월 10일에 현행범 연행이 됐었고요. 그 예. 사안으로 그 연행되었을 때 유치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요. 따로 고발이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요? 예. 뭐 부모님은 걱정 많이 하시고요. 예. 네,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고생 많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같이 뭐 이것과 비슷하게 저와 이제 기소되거나 벌금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과는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같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뭐 사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예.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이번에 기소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이미 기소가 된 친구들이어가지고 같이 대응을 논의하고 있죠. 네. 예. 그 용혜인 씨 말고 주변에 그 함께 기소된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제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이 뭐 행진을 하다가 뭐 기소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한 4-5분이 아직까지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한테 연락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이후에 좀 더 기소가 되거나 아직 기소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경찰 조사도 받았고 이제 검찰 조사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주동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세월호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회원들이 아니냐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세월호가 많이 시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저한테 당신 때문에 몇백 명이 전과자가 되는지 아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예. 좀 타이르는 그런 입장이었나요, 검찰이? 네? 타이르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검찰이? 네, 뭐 훈계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예. 네. 주동자냐고 질문 받았을 때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뭐 경찰 조사에서 그거에 대해 특별히 대답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예. 시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뭐 주동자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 어떤 단체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국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야가 지난달 말에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대강의 합의를 봤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도 됐고요. 또 가족들의 입장도 지금 이미 좀 결정이 돼서 보도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월호 3차 합의 이후에 최근에 나온 합의안이 뭐 기존의 3차 합의안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아니긴 하지만 아직도 뭐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한 걸음을 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진상조사가 사실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이 정권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던 시민들을 이제 막 처벌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그 진상조사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순차적으로 유가족들이 그 농성장을 좀 철수하고 물론 이제 국회 법 통과되는 상황까지는 보겠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시민들이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 중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유가족들과 계속 만나고 그 거리에서 집회에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압박감이 들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려지기로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용혜인 씨 카카오톡이 이른바 좀 털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사이버 사찰 관련해서 공동행동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기자회견이고 또 기자회견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밝히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 검찰 조사 과정과 기소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저의 공소장을 저의 동의 없이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의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된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공소장에 보면 있지도 않은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이라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회원들이 한 거다라고 어떤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경찰이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 반성문 쓸 것을 요구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이 기자회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 용혜인 씨가 직접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그러진 않았고요. 저 말고 20살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요. 20살 청년들한테 주로 그런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글쎄요, 뭐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벌금 한 번 20만 원 낸 적이 있고요. 또 기소되기는 이제 정식 기소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주변에 걱정도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적으로 좀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까? 뭐 사실 그 전에는 검찰 조사나 기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무섭다거나 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당신 때문에 몇백 명이 전과자가 됐는지 아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세월호를 추모하는 것이 죄가 아니니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를 구원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지난 주말로 200일이 지났고요. 침묵 시위의 제안자로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일 텐데요. 얼마 전에 핵발전소에서 잠수를 하던 잠수사가 핵발전소 중지하지 않고 청소하러 잠수하러 들어갔다가 시신의 5%만 찾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의 생명값, 목숨값이 돈보다 못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돈이 더 중요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예.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이런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좀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 재판 과정 잘 대응해서 꼭 그 무죄 주장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침묵 시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했고,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대학생 용혜인 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